지난 3년 동안 주가가 무려 500% 넘게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뭐 고금리 학자금 대출 회사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거대 은행들을 위협하는 핀테크의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기업, 바로 소파이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성장세의 진짜 동력이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10년 뒤에 소파이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이죠. 주가가 500% 올랐다. 이건 사실 결과고요. 그 상승을 뒷받침하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10년을 내다본다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의 이런 뜨거운 분위기 말고요. 좀 차가운 이성으로 수익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소파이를 한번 철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부터 재무 전망, 그리고 숨겨진 리스크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소파이가 어떻게 금융 서비스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보기에 핵심은 타이밍하고 타겟 고객, 이 두 가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다는 점 같아요. 아, 타이밍과 타겟. 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잖아요. 바로 그때 기존 은행들의 그 낡고 불편한 서비스를 더는 못 참겠다, 이런 젊고 소득 높은 전문직들을 아주 정교하게 공략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통 은행들이 기존의 그 오프라인 시스템을 어설프게 온라인으로 그냥 옮겨놓는데 급급할 때였거든요. 근데 소파이는 처음부터 완벽한 디지털 네이티브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출발선 자체가 달랐군요. 네. 이게 단순히 앱 디자인이 예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고객 응대 속도, 상품 추천의 정교함까지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은행 앱 쓰시다가 속 터지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많죠. 소파이는 바로 그 불편함을 비즈니스 기회로 본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경계가 불확실하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도 고객 수가 1170만 명에서 1260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늘었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무려 38%나 증가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 아닌가요? 네, 그렇죠. 거의 시장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이죠. 맞아요. CAO 앤서니 노토가 미국 10대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한 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그들의 전략이 단순히 한두 개 히트 상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출로 들어온 고객에게 뭘 하냐면 신용카드, 주식 투자, 심지어 보험까지 계속해서 제안을 하죠. 하나로 시작해서 계속 엮는 거군요. 네, 한번 소파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굳이 다른 금융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이른바 금융 슈퍼마펫 전략인 겁니다. 이게 고객 한 명당 벌어들이는 수익은 극대화하고 동시에 고객 이탈을 막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성장세인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좋은데 뭔가 함정은 없을까 하고요. 모든 성장주가 그렇듯이 이 파티가 영원할 수는 없을 텐데 10년 뒤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지표는 역시 수익이겠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장기 투자의 세계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정직하고 또 근본적인 힘은 결국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즉 어닝이거든요. 어닝. 네, 시장의 기대감이나 유행 같은 건 로켓의 부스터 같아요. 초반에 강력한 추진력을 주지만 결국 로켓을 목적지까지 이끄는 건 꾸준히 작동하는 메인 엔진, 바로 수익입니다.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군요. 미래의 확실한 이익이 현재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해주는 셈이네요. 그런데 시작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파이의 경우 향후 1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이른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E가 45배에 달합니다. 45배요? 와,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아니, 전통적인 우량은행주들이 보통 10배에서 한 15배 사이에서 거래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럼 거의 3배에서 4배나 비싸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소파이를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테크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네요.
근데 이런 높은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45배라는 숫자에 담긴 시장의 기대를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소파이는 2023년 4분기 드디어 일반 회계 기준, 즉 GAAP 기준으로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아, 드디어 흑자로? 네, 이게 단순히 회계장부상 숫자 더 플러스가 됐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외부 투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익을 내고 생존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단계, 즉 자생력을 증명한 역사적인 변곡점인 셈이죠. 아, 만년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진짜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는 그 순간이었군요. 그게 45배라는 높은 가치평가의 첫 번째 근거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보죠. 2024년 조정순이익 전망치가 약 2억 2,700만 달러인데요. 2025년에는 4억 5,500만 달러로 거의 100% 성장이 예상됩니다. 100%요? 단 1년 만에 이익이 2배로 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49%씩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0%에 가까운 이익 성장이라니.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보통의 기업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라면 현재 그 45배라는 PE가 마냥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익이 2배로 늘면 PE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 계산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가져와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소파이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네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경이로운 수익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소파에만 이뤄진 어떤 특별한 비밀병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가장 명백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바로 디지털 전용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의 CEO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미국 전역에 깔려있는 거의 5,000개에 달하는 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 그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매달 나가는 어마어마한 임대료, 수만 명의 창구 직원 인건비, 전기세, 보안 비용, 그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이겠죠. 그런데 소파이는 그 모든 비용이 기본적으로 0입니다.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추배선 자체가 다른 게임이군요. 물리적인 지점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막대한 고정비를 전부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에 쏟아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확장성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차를 100대 더 만들려면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원자재를 더 사와야 하잖아요. 네, 비용이 같이 늘어나죠. 네, 비용이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사 프로그램을 100개 더 파는 데는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동차 공장보다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객 100만 명을 추가로 유치할 때 전통은행은 새로운 지점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지만 소파이는 그냥 서버 용량 조금 늘리고 디지털 마케팅 예산을 더 쓰면 그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구조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였네요. 네,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일단 플랫폼과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더 많은 고객과 자산을 유치할수록 한계 비용은 줄고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업계 최고인 JP모건 체이스의 3분기 순이익률이 31%에 달하는 이유도 바로 그 규모의 경제 덕분입니다. 소파이가 JP모건과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디지털화를 통해서 비용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디지털 전용 모델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약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고객을 유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또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해서 대규모 해킹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것이 소파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주고객층인 젊은 전문직들을 넘어서 더 넓은 연령층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요. 또 금융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보안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다만 소파이는 시작부터 기술 기업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전통은행들보다는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경영진이 이 멋진 청사진을 얼마나 훌륭하게 실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소파이의 미래 가치는 화려한 성장 스토리나 기술 혁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을 숫자로 증명하는 여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전용 모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평균 5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이익 성장을 현실로 만들어낸다면 10년 후의 모습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겠네요. 네, 모든 것은 경영진의 실행력에 달려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파이라는 빠르고 날렵한 도전자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JP모건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결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 역시 매년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기술에 투자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죠. 뭐랄까, 거대한 코끼리가 춤추는 법을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아, 전통 강자들의 반격이 본격화될 때가 진짜 승부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의 진짜 질문은 소파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전통의 강자들이 마침내 스타트업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춤추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할 때 과연 소파이는 지금의 혁신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소파이의 10년을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